네, 전산세무 2급 이번 시간에 87회 시험이고요. 합격률이 조금 바로 전 시간까지 여러분이 강의들을 들었던 모든 기출문제 중에서 합격률이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8페이지 보시고요. 이제 30% 세무 2급의 대부분 요 정도가 사실은 평균 합격률인데 50%는 좀 네, 학생들은 좋고 변별력 따지기에는 좀 높은 편이긴 하고 그렇습니다. 자, 1번 객관식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때 틀린 설명을 찾아보는데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워라는 거 맞죠? 문제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1년이나 정상적인 영업주기는 재고자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죠. 1년 이내, 1년 이후.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유동, 그렇지 않으면 비유동. 중요하지 않거나 그 성격이 그렇게 특별히 차이가 없다면 통합 표시하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 표시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고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만기 보유 증권의 평가 손익이라는 건 없죠. 매도 가능 증권에 있을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얘기한 겁니다. 1번에 4번이고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 뭐냐요? 이 중에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거는 차량 운반구 같은 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할부로 구입한 감가상각 하죠. 할부라고 차량 운반구 안 하나? 두 번째, 일시적으로 사용이 중지 상태인 기계장치래요. 근데 이게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잠시 이 기계장치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일시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죠.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을 안 하겠지만, 그쵸? 얘는 잠시 잠깐 사용 중지인 거야. 그러면 그 기간 빼가지고 감가상각을 안 하기에는 약간 그 회계 처리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 정도는 포함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얘는 원래 감가상각을 하는 애니까 대상 자산으로 본다면 틀리지 않고요. 사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건설 중이래요. 요게 좀 중요하죠. 건물이 완공됐을 때 건물이라는 형태로 감가를 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일단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감가하지 않죠. 보조금으로 사든 아니면 내 돈으로 사든 기계는 기계죠. 감가상각 하는 거죠. 3번이 틀린 거죠.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 3번에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 단기매매증권이네요. 2021년도에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평가손익이 얼마입니까? 지금 쭉 보면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데 21년도 2월 달에 액면 4,000원짜리를 20주를 한 주당 15만 원에 샀대요. 그럼 액면가액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쵸? 20주를 15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에 이 중에 6주를 22만 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6주를 팔았다는 얘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는 14주죠. 15만 원짜리 14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에 시가가 13만 원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14주만 평가하겠죠. 15만 원이 13만 원이 된 거야. 그러면 얼마씩 떨어진 겁니까? 2만 원씩 떨어진 거죠. 그러면 28만 원만큼 손실이 일어났죠. 그러면 3번에 답이 되겠네요. 몇 주가 있느냐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처분 손익을 물어보면 이 시점에 처분 손익을 구하는 거고 현재 기말의 평가 손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6주를 뺀 나머지 14주만큼의 취득원가와 14주만큼의 시가를 비교한 차이가 이익이면 이익이고 손실이면 손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거성의 1월 1일 자본금은 4만주 액면가액 4천인데 8월 1일에 900원의 만주를 유상증자했대. 자, 질문. 기말 자본금이 얼마냐요? 여러분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면 대변에 그렇지만 자본금은 얼마 잡아요? 900원의 유상증자를 했든 얼마에 했든 액면은 1,000원이니까 1,000만 원 잡겠죠. 그쵸?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온 건 그 중에 900만 원 들어왔으니까 뭐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잡았겠지. 근데 질문이 뭐냐면 기말에 자본이 아니라 자본금을 물어본 거야. 그러면 기초의 자본금은 4천이었고 이 거래로 자본금은 1,000이 증가된 거지.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자본을 물어보는 거랑 자본금을 물어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자본금은 그 액면가액만큼의 가치를 물어보는 거고 자본은 자본금에다가 할인도 까고 주발초도 더하고 막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더하고 잉여금도 더하고 다 더한 토탈을 자본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자본금이에요. 그러니까 4천에서 자본금 1,000 증가했죠. 그러면은 현재 기말의 자본금은
5천이 있겠지. 답은 5천. 상당히 심플한 문제였지만 자본으로 헷갈렸을 땐 틀리게 되는 거야. 자본 자체를 물어본 게 아니니까 자본금만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유형들을 다음부터 보고 용어 자체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겠다는 것도 보고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면 비용으로 처리할 일을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뜻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으로 증가했으니까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은 커졌을 거고. 그렇지만 현금은 움직이는 게 없죠. 돈 나간 건 똑같죠. 자산이 과대계상됐겠죠. 자산을 잡았다는 얘기니까. 대신 자본도 과대계상되지. 자본이 과소대상되진 않지. 자산이 크면 자본도 커지는 거야. 왜냐하면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이 커. 이익이 크면 잉여금이 넘어가니까 자본이 커진다고요. 그만큼 자산을 증가시켜놨고. 관련이 되는 거죠. 6번에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는 뭘까요? 항상 일정하대요. 수도강렬비 쓴 것만큼 바뀌죠. 직접 노무비 변동하죠. 동력비 쓴 것만큼 나가겠죠. 임차료 안 움직이죠. 월 임차료 똑같이. 임대인이 돈 달라고 하잖아. 그쵸? 답은 매년 동일한 건 4번 임차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밑에 7번 문제. 7번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옛날에 나왔던 거 똑같은 거 금액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직접 노무를 구하래요. 직접 노무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막 자료를 줬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직접 재료가 지금 90이죠. 제조간접비가 120이에요. 근데 직접 노무를 어떻게 구하냐 봤더니 제조간접 원가는 얘는 직접 노무 원가에 120이래. 그러면 직접 노무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직접 노무 원가에 120을 곱한 금액이 얘라면 얘에서 얘를 나누면 직접 노무를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딱 보면 100이네요. 그쵸? 100만 원에다가 100만 원의 20%가 더해진 게 얘니까 직접 노무는 100인가 보다 라고 하는 걸 역으로 알아낼 수가 있게. 이건 산수 문제. 산수 형식으로 되게 많이 내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뭐 X, Y를 넣을 것도 없지만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정상원가는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한다는 의미죠.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금액을 총원가를 기준으로 비례배분법 총원가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있대요. 만약 배부차이 전액을 매출원가로 조정한다면 매출 총이익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이랬네요. 자, 이게 예정 배부하고 실제 배부하고 이제 그 차이가 얼마인가 보니까 100이래요. 과소 배부했대. 그러면 예정을 실제보다 적게 배부한 거죠. 그러면 10만 원, 100만 원만큼이 실제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하여튼간 원가는 증가돼야 되는 거야. 자, 원가는 증가돼야 되는 게 이제 원칙이야.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그거지. 100만 원이라는 제조간접비를 어디다 넣을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좀 화면 조금 바꿔가지고 내용을 좀 볼게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를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결국은 제공품이라고 하는 요 T자 계정 중에 이렇게 이 안에 제조간접비가 100만 원이 덜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제조간접비가 100만 원이 이렇게 증가가 되는 방식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가가 전체가 움직여요. 원가 전체가 움직이면 얘가 움직이는 순간, 얘가 이렇게 증가되는 순간 기말의 제공품의 금액과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일부 영향을 미칠 건데 중요한 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넘어가죠. 어디로 넘어가냐면 제품이라는 T자 계정에 완성된 원가로 매출 원가로 가야 하니까 결국에 일로 넘어가요. 그러면 기초 제품과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합쳐져서 전체 제품에 영향을 또 미칠 거고 근데 그 전체 제품은 결국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 거죠. 기말에 판매되지 않은 제품으로 남느냐 아니면 매출 원가로 가느냐 이제 그 이유인데 지금 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제조간접비 100만 원만큼 어디 갔어? 증가되어야 하는 요 금액이 어디 영향을 미치냐면 기말 제품과 매출 원가라는 금액에 100만 원이 일부 영향을 미쳐. 그럼 얘가 들어가기 전에 기말 제공품은 100이었고요. 기말 제품은 100이었고요. 매출 원가가 300이었대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원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큼 100만 원이라는 제조간접비를 안분해서 집어넣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총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비례배분법인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제가 금액을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어떻게 가냐? 안 분하는 거예요. 보세요. 100, 100, 300 더하면 500이죠. 500 중에 100만 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프로예요? 20%죠. 500 중에 100만 원 20%죠. 500 중에 300만 원 60%죠. 그럼 어떻게 배분하냐면 이 100만 원을 네가 전체 남아있는 원가 중에 네가 20% 차지하니까 너에게 20%인 20 줄게. 네 원가로 보겠다. 100만 원 중에 너 20만 원 가져가. 120. 너도 20만 원 가져가. 네 원가라고 볼게. 그리고 나머지 60%가 팔았으니까 네 원가로 볼게. 이 중에 60%, 60만 원. 그렇게 해서 원가를 이렇게 배분하는 거예요. 제조간접비가 이미 마감했던 금액보다 과소배부했다는 얘기니까 100이 더 증가돼야 하고, 증가되기 위해서는 다른 원가도 또 같이 움직이는 건데, 같이 움직일 때 여기에 일부, 여기에 일부, 여기에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총원가 배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두 번째, 얘를 이렇게 안 하고 만약 배부 차이 전액을 얘를요 매출원가로만 조정하면 여기다가 넣지 않겠다는 얘기죠. 여기다가도 안 넣겠다는 얘기지. 이 100만 원을 다 어디 원가로 집어넣겠다는 뜻인 거야. 다 매출원가로 넣어버리겠다는 뜻인 거예요. 100만 원을. 그럼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랑 총원가 비례 배분했을 때랑 얼마가 차이 납니까? 40만 원 차이 나죠. 그 40만 원만큼 매출원가로 조정하게 되면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비용을 많이 잡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만큼 이익은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럼 답은 매출원가가 더 많이 잡힐 거고 이거보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더 많이 잡히면 자연스럽게 이익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답은 1번인데 금액까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합격률이 적어도 뭐 5% 정도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 자체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세무 2급 수준으로 보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금액까지 물어봤으니까 어려운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고 금액까지는 안 물어보고 이익이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익은 작아지는 거야. 왜냐하면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얘기는 여전히 일부는 자산으로 보겠다는 얘기니까. 비용은 얘만 보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결국에 총원가 기준으로 배분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을 적게 잡겠다는 얘기고 그만큼 이익은 과대 계상될 거고, 다 매출원가로 잡아버리면 한 방에 비용을 빡 잡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원가에 영향을 미치냐 즉시 비용이냐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조간접비와 관련된 요 비례배부해서 차이 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요 예제로 이제 연습을 하시면 좋겠네요. 8번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고요. 비정상적인 경우의 공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계산도 몇 번 해봤고요. 자, 10번의 종합원가를 계산할 때 이 흐름, 종합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의 흐름도 가끔 종종 물어보는데, 이 중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언제나 물량 흐름 파악하고요. 두 번째 환산량 구하고요. 세 번째 그러고 나서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쉽게 하고, 그리고 단가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완성된 원가와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최종 계산해서 배부하는 방식을 취하죠. 순서 따라가면 아마 두 번째가 정답일 겁니다. 그렇게 이것도 이제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흐름을 제가 이제 단계별로 쭉 따라가면서 계산했던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순서대로 계산하는 것도 한번 또 해보시고. 자, 11번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구해보래요. 자, 내국신용장에 의한 건 세금 계산서 발행하죠. 수출은 안 하죠. 간주임대료 안 하죠. 견본품 안 하죠. 그럼 얼마만 하시면 돼요? 한 장만 하면 되죠. 세금 계산서 됐고요. 그 다음에 환급에 대한 문제, 틀린 설명을 찾아봅시다. 일반 환급은 내가 신고를 하면 7월 25일에 신고하는 날부터 30일 걸리죠.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 아니고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정확해요. 두 번째,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조기환급이 가능했죠. 그런데 고정자산 매입과 같이 사업설비, 건설 중인 취소, 건물 등에 대한 걸 취득하도 조기환급 가능했죠. 갑작스러운 거액의 자금이 매입이 됐기 때문에 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해주려고 만드는 제도가 또 조기환급의 특징이죠.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을 따로 구분해서 여러분이 입력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이 되면 조기환급 신고하는 날로부터 15일이죠. 25일은 정상적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날짜가 되는 거고, 환급은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 환급은 15일. 근데 언제부터냐면 1기 확정이면 7월 25일부터 15일. 그쵸? 그러니까 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닌 거예요. 신고하는 날로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죠. 30일, 15일 종종 나오는 숫자 날짜. 자, 13번 문제. 공급 시기가 잘못된 것을 찾으십시오. 상품은 재화가 실제로 인도됐을 때, 상품권이 들어오고 물건으로 주었을 때, 중간 지급은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이 가능한 때. 근데 중간 지급분은 장기 할부랑 똑같았는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게 틀린 거죠. 3번. 현금이든 외상이든 할부든 인도하는 날 또는 그게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용 가능한 날. 수출, 선적일.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4번.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을 찾으시오. 일반적인 소득세는 1월부터 12월, 1년으로 하는 거 맞죠? 두 번째. 사망하면 사망한 날까지. 3번. 폐업하는 사람은 사업소득의 과세기간이 1월부터 폐업일이다. 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폐업을 하면 폐업을 했을 뿐이야. 폐업을 하고 내가 근로자일 수 있죠. 그 이후에 이자 소득이 있을 수도 있잖아. 우리 소득세에서 과세기간의 예외는 딱 두 개였죠. 출국했을 때랑 사망했을 때. 그 외는 폐업일 이런 거 없어요. 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폐업했대. 중간에 폐업했든 뭐했든 내가 폐업하고 직장생활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잖아. 무조건 1년 단위죠. 폐업은 부가세에서는 뭔가 관계가 있는 용어이지만 소득세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소득세는 개인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야. 두 개. 죽거나 외국인 되거나 출국하거나 그 경우가 아니고는 예외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설명을 찾으래요.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틀린 말. 우리 총 급여가 만약에 5천이다. 그럼 5천만 원에 3%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이죠. 근데 제가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100이야. 그럼 150만 원을 초과해야 되는데 의료비 100만 원 지출했어. 그럼 넣어봤자 빵 나오잖아요. 세액공제 못 받아. 150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된 금액의 일정률 15% 아니면은 조금 더 공제율이 높은 난임시술비 20%. 이게 붙는 거죠. 그 전에는 안 붙어요. 150은 무조건 넘겨야 돼. 의료비를 많이 써야지 공제가 되는 거죠. 틀린 설명이고요. 보장성 보험료 일반 보장성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의 납입 한도는 각각 100. 맞죠 이건?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 공제는 제외하고 직계 존속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직계 존속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 공제는 제외하고가 이게 논란이었던 거야.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이게 어떠한 장애 특수교육비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직계 존속도 장애인 특수교육비로는 세액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이 말 자체에 어떤 세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정확하게 말했다고 하기에는 논란이 있어서 이것도 그냥 정답 처리를 해준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1번이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 항목별 특별, 월세를 신청하지 않으면 13만 원 표준세액 공제를 받는다. 정확한 설명이고 이 중에 1번이 틀렸는데 3번도 논란이 있어서 같이 정답 처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문제. 이거 어디 갔어? 됐어요. 자, 이제 실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입력하는 문제고요. 자, 위에 보시면은 1월 20일에 900만 원을 요거는 이제 제가 손으로만 하고 그냥 입력은 여러분이 하시고 900만 원을 15개월 후 조건으로 빌려주고요.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대요. 그럼 사변의 보통예금인 건 아시겠죠? 아, 대여해주고 이체해준 거죠? 에휴, 주여. 이렇게 내가 틀리다니. 자, 보통예금이 나간 거예요. 자, 이때 요 대여금이 무슨 대여금일까요? 1월 20일부터 15개월 후래요. 그러면 요거는 단기 대여금일까요? 장기 대여금일까요? 사실은 여러분 요거 오늘부터 15개월 후잖아요. 그러면 1월 20일이 오늘이죠. 그러면 오늘이 1월이죠. 2021년도. 이날부터 15개월이면은 거의 뭐 12개월 만땅 차고 그리고 2022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장단기를 구분하는 거는 내년이 단기거든요. 제 개념으로 얘는 단기 대여금이 확실하죠. 얘는 단기 대여금이에요. 근데 시험에서 이게 논란이 있었던 거야.
이게 1년 이후기 때문에 이게 장기냐 단기냐가 논란이었죠. 그러니까 둘 다 정답해줬어요. 둘 다. 근데 원칙은 얘가 맞습니다. 거래처 걸어주는 것도 구분해 놓으시고, 이게 12개월이라고 하는 기준은 결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냐 12개월 후냐를 가지고 1년과 1년 이후를 구분하는 거지, 빌려준 날부터 1년을 카운트하는 건 정확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답은 원칙 단기 대여금이 맞아요. 정답 이제 보시고, 근데 장기도 맞게 해준 거야. 워낙 말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1월 15일에 자기 주식을 400주를 135만 원에 취득을 했대요. 그러면 취득한 회계 처리가 일단 있겠죠. 87회에 일반 전표에 1월 10, 아이고. 자기 주식을, 그치, 135만 원에 산 거야. 샀는데, 이 중에 300주를 5,700원에 매각하고 전액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리고 우리는 주당 5,400원이래. 근데 주당 5,400원인 건 중요하지 않죠. 감자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오늘 요거는 한번 분개를 해볼까요? 2월 17일자에 자기 주식을 먼저 일단 죽입시다. 근데 얼마 죽이냐면 300주만 죽이는 거죠. 그쵸? 근데 아까 그 300주가 한 주가 아까 얼마였느냐. 잠깐만. 지우고 다시. 기억을 못해요, 지금. 1월 15일에. 3,375원이었어요. 3,375원. 그러면 대변에, 자기 주식 300주에 3,375원은 1012 500원. 얘 죽고요. 그리고 얘를 보통예금으로 받은 돈은 5,700원에 받았네요. 그쵸? 300주 5,700원, 171만 원. 그럼 대변에 이득 난 거죠?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자기 주식 처분 이후로 69만 7,500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제가 조금 틉니다. 자, 틀 거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했대요. 자기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했대. 자, 이거 문제 버리고, 요거 지울게. 그냥 300주 다 버리고. 처분한 거 아니고요. 처분한 거 아니고요. 액면가액은 우리가 5,400원이래. 나는 337호에 샀던 거야. 근데 얘를 오늘 전체를 소각했대. 감자결의했대. 감자결의. 그럼 이때 주식 샀던 거, 자기 주식 오늘 즉시 그냥 감자결의했대요. 그럼 감소시키는 거죠. 이때 산 거 그냥 감자하고 소멸시켜 버리는 거죠. 그럼 이날 135만 원에 취득했던 거 몽땅 죽고요. 차변에 이때 올 때는 자본금이 오는 거야. 감자 결의했으니까. 그럼 이때는 액면가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감자 결의를 하면 400주 전체를 5,400원, 216만 원 자본금 감소. 보세요. 액면은 5,400원인데요. 그 주식을 3,375원 주고 샀었어. 미리 산 거지. 쌀 때. 그리고 감자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대변에 이득이 나죠. 그러니까 이득은 여러분 넣고, 그때 이득은 자기 주식 처분 아니죠. 감자로 일어나는 이익이죠. 그럴 때는 감자 차익이라고 잡는 거야. 자기 주식을 샀는데 지금처럼 팔아먹으면 처분 손익이 생기는 거고, 자기 주식을 샀는데 이후에 감자 해버리면 자본금 감소, 감자 차손익이 뜨는 겁니다. 분계가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이런 형식까지도 세무는 많이 출제하니까 잘 연습을 해놓기. 자, 아래쪽 영업부 직원들이 또 출장 가가지고 분식을 먹었대요. 떡볶이, 라면 먹었대요. 우리 카드로 결제했대요. 근데 가나분식은 간이과세자래요. 간이과세자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래요. 간이과세자는 지금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영수증, 아무런 법정 징빙을 발행하지 못하는 예전에 그냥 일반적인 그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일 수도 있어요. 간이과세자가. 근데 요 간이과세자는요, 누구든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된 걸 발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제부터. 그러니까 얘는 부가가치세 매입매출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카드를 받았지만 매입세액이 구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그럼 매입세액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 못 받아. 카드인데 못 받으면 매입매출 신고 안 하고 일반 존표에서 그냥 복리후생비 전액 떨고 마는 거죠. 미지급금 떨고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문제가 이제부터 2021년부터는 이 간이과세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NG, 영수증을 발행하는 NG가 구분이 될 겁니다. 전년도까지는 이렇게 구분할 일이 없었죠. 우리나라의 간이가세자는 누구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니까 아주 깔끔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 자체도 이제 되게 복잡해진 거예요. 하여튼 그놈이 여러 가지를 많이 바꿨어요. 자, 네 번째, 퇴직연금 중에서 확정기여형은 직원들에게 줘버리는 거죠. 답은 퇴직급여. 자, 이 문제는 보통예금 나가고 제조와 관련된 거는 500번대 퇴직급여, 판관비와 관련된 건 판관비 퇴직급여 딱딱 걸고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나오면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이걸 틀리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이제. 자, 5번 문제 자본거래 봅시다. 한 주당 10,000원짜리인 보통주 1,000주를 12,000원에 발행하고 전액 보통예금 받았고 주식 관련된 수수료, 부가세가 없는 상태로 5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는데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없대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중에서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를 주발초를 잡으면 되는 간단한 문제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메인 매출 전표로 조금 가서 문제 볼게요.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비품, 마트에서 165만 원에 부가세 포함. 카드로 결제 끝. 카과 매입 하시면 되죠. 카드 결제 매입, 비품 걸고요. 미지급금 걸고요. 하나카드 걸고요. 이거는 간단한 예제니까 한번 봤습니다. 자, 두 번째 4월 22일자 진빙 없네요. 국내 체류 중인 앤드류 호텔에 200일째 거주하고 있대. 뭐 그런가 보다. 뭐 거주자인가 보다. 제품을 공급 대가가 22만 원이고요. 현금 받은 다음에 현금 영수증으로 발행했대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지금 앤드류가 우리나라에서 며칠을 살았든 뭔 상관이에요. 앤드류는 개인이고 징빙은 현금 영수증이고 그러면 매출의 유형을 몇 번으로 거시면 되겠습니까? 그냥 이거죠. 현가 매출 22번 거시면 되잖아요. 그쵸?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부가세가 있는 매출. 앤드류가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부가세는. 부가세 매출세액을 무슨 징빙으로 납부하느냐 그것만 중요한 거지. 끝. 자, 내려가서 3번 문제. 수출하는 업체에게 제품을 같은 날짜로 받은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게 맞네요.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지금 발행했죠. 돈은 못 받았대요. 그러면 12번에 영세 매출 걸고 매상 걸면 끝나는 분계일까요? 네. 끝.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영세율은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발급받았습니다. 걸어주시면 되죠. 뭐 간단한 문제들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마지막 회차를 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게 어려우시면 좀 그런데 다 잘하실 거라고 보고 자 5월 16일자 판매 계약을 맺고 550의 부가세를 포함해서 보통예금으로 전액 수령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대요. 근데 제품은 6월 10일에 인도하기로 했대요. 제품을 그러면 인도 안 했네요. 제품은 안 팔고 세금 계산서를 오늘 발행했네요. 자, 이게 가장 그 대표적이었던 세금 계산서 공급 시기 이전에 선발급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날짜를 좀 볼까요? 5월 16일 날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행했죠. 근데 먼저 발행할 수 있냐 이거지. 왜냐면 오늘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사실은 제품은 한 달 뒤에 인도하거든요. 이날 매출이 진짜 일어나는 거야. 매출은 이날인데 세금 계산서가 오늘 발행됐지. 돈 받으면 먼저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는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그날 돈 못 받아도 7일 이내에 받아도 되고 7일 이후에 받아도 결국은 특례로 발행할 수 있고 그래서 5월 16일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메인 매출 신고하는 거예요. 11번 과세 매출. 계약한 거죠 오늘. 자 500이고 50이란 뜻이죠. 500에 50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거래처는 선우고요. 전자 발행했대요. 전자체크. 그리고 분계는 혼합을 겁니다. 이유는 매출은 아니잖아요. 그럼 매출이 아니고 뭐예요? 계약금 먼저 받은 거잖아. 계약금 먼저 받은 거. 그러면 계약금이 뭐예요 우리? 먼저 받은 돈. 선수금을 거시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리고 차변에 돈 받았죠. 그러니까 보통 예금으로 일단 떨고 끝냈다가 나중에 6월 10일에 제품을 인도하면 그날 매출 잡고요. 그때 우리가 먼저 받은 선수금 대체시켜 주시고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예제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매입 매출 입력할 때 꼭 매출만 분계하느냐 아닌 경우가 뭐 수두룩하죠. 계약금 먼저 받아도 세금 계산서는 발행하니까 세금 계산서는 발행하고 밑에 분계는 회계 처리 담당자가 파악해서 하는 거야. 언제나 매출은 아니라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형식의 문제예요. 여기서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여기다가 이제 매출 걸까 뭘까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틀리면 3점 날라가니까 합격률이 또한 1, 2%가 떨어졌겠지. 그래서 합격률이 30%가 나온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요거 빼면은 50% 나오는 거거든요. 합격률이.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마케팅 부서가 업무용 차량을 2500cc를 딱 보니까 느낌이 싸한 차죠. 3500의 부가세가 있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대. 그러면 불공이죠.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 딱 끝나는 순간 요건 불공이구나. 그게 느껴지죠. 넣어볼게요. 이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7월 3일자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불공이 딱 요런 경우고요. 3,500이고 부가세가 있대요. 3,500 넣고 부가세가 붙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안 들어가죠. K자동차. 전자를 받았나요? 그리고 불공 사유를 걸어줘. 비영업용. 그리고 분계를 혼합을 걸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좀 봅시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샀어요. 그러면은 3,500과 350을 더한 게 다 합쳐져서 전부 다 이 원재료가 아닌 차량 운반구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결제는 대금은 이게 있었어. 취득세가 224만 원이 또 있었나 봐. 같이. 그러니까 취득세와 함께 보통예금으로 결제했대요.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하래. 여기다가 묶어서 회계 처리하래. 그럼 여러분 취득세는 계정 과목 뭘로 처리하죠? 세금 아니죠.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거니까 얘도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분계를 조심해야 되겠다. 아래쪽에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로 바뀌죠. 바꿔볼까요? 자, 얘를 차량 운반구로 바꿔요. 그러면 3,850만 원 말고도 차량 운반구는 224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되죠. 이럴 때 계산기로 더하지 않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엔터 치시고요. 한 번 더 차량 운반구를 넣어서 취득세를 별도로 구분해서 이렇게 처리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을 쓰시면 돼요. 합쳐서 인식하셔도 되고요. 구분해서 하셔도 돼요. 차량 운반구로 이 취득세가 계정 과목으로 인식이 되기만 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회계 처리는 구분해서 같은 이름을 두 번 입력하는 것도 저는 추천. 한꺼번에 잡아야 되지만 그게 또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취득세가 따로 일반 전표로 안 가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면서 그냥 같이 분계까지 해버린 거지. 같이 해도 상관없잖아. 이건 분계 내 맘이니까. 부가세 신고하는 금액과 아래쪽에서 회계 처리하는 걸 늘 동일하게 갈 필요는 없다 그랬죠. 이제 그런 형식의 예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제로 보여요.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만드는 문제 중에서 요 문제가 5점이었네. 왜 5점일까 봅시다. 수출과 관련된 문제고요. 얘는 제품 매출에 대한 거래를 매입 매출에 입력을 하래. 그리고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수출 실적 명세서를 만들어 보래요. 그럼 매입 매출도 넣고 명세서도 만드는 거네요. 자, 밑에 있는 자료들 중에서 품목 됐고 거래처 뭐 하면 되고 번호 있고 수량 있고 단가 있고 자, 그러면 수량과 단가를 곱한 게 전체 수출 결제되는 금액이 될 텐데 그 금액도 줬어요. 지금 45,000불. 자, 그러면 수출 가액은 정해졌고 신고는 12월 22일인데 아무 의미 없지 않나? 12월 22일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닌가? 그쵸? 선적일자가 12월 15일이야. 돈을 먼저 받은 것도 없어요. 돈은 나중에 받는데요. 후불이래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은 문제네? 그냥 여기다 곱하면 되잖아. 45,000 곱하기 1210원. 갑시다. 가서 합시다. 자, 이거는 그냥 5점 주려는 문제. 느낌이 아주 좋아요. 몇 월 며칠로 가시냐? 12월 15일로 가고요. 이 경우는 수출이죠. 그냥 제품 이렇게 쓰시고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계산기 쓰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다가 45,000을 썩어. 45,000불
그리고 단가를 1210원을 적어 이렇게. 그러면 5445만원 나왔죠. 그리고 이걸 지워요 이렇게. 안 쓴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되잖아. 계산기 없이. 나름의 꼼수를 부렸어. 은근. 그다음에 가 컴퍼니 쓰시고 아래쪽에 영세율 구분은 직수출 체크. 그 수출 신고 번호 있네. 쓸까요? 수출 신고 번호. 자, 010-05-23-0000-102. 아유, 다 맞춰서 이게 말로 하면 돼. 이렇게 시험 보실 때 저처럼 010-05-23-0000 이렇게 옆에서 뭐라고 하든 나는 뭐 오늘 보고 말 일이니까. 외상으로 딱 걸어서 외상 매출금, 제품 매출, 분계 마무리하고. 그러면 이렇게 입력한 걸 수출 명세서가 끌고 가는가 이제 가보는 거야. 자, 부가가치세 메뉴 중에서 수출 명세서를 열어서 지금 12월 달 넣었으니까 10월부터 12월 자료로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 위쪽에 보시면 전표 불러오기 있죠. 전표 불러오기로 너 불러올게. 그래서 확인. 지금 입력한 것 중에 수출 신고 번호랑 그날에 입력한 선적 일자는 끌고 오는데요. 나머지 자료들은 못 끌고 오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서 US 달러 환율은 1210원, 외환은 45,000불, 5,450원, 거래처는 가. 끝. 됐죠? 잠깐만. 010-05-23-00000102. 얘가 존재하지 않은 번호일 수도 있어.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똑같이 입력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수출 신고 번호가 가짜일 때 이렇게 오류 체크가 돼요. 얘는 가짜인가 봐. 그치? 근데 냅둬요. 그냥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되니까. 하시고 저장. 그러면 한 문제 해결 5점. 이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환율을 지저분하게 주겠죠. 그리고 선적일보다 먼저 환가한 날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좀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단순하게 문제를 여러분에게 출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 5점짜리는 이것도 2기 확정 기간 동안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만들래요. 이자율은 1.22로 가정하래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아우 진짜 오랜만에 2020년도 기출 중에 처음 나왔네요. 한 번도 안 나왔다가 드디어. 자, 기간을 열어줍시다. 10월부터 12월. 먼저 하실 일은 이자율부터 확인하시는 거야. 이자율 1.2로 아니면 바꿔주시고 1.2. 얘가 틀리면 쫙 틀리는 거야. 그냥 의미 없이 틀리는 거니까 1.2% 바꿔놓고 아래 내려가서 이제 하나씩 넣어봅시다. 자, 고향상사 거래처 걸고요. 지금 동수가 있나요? 여기 동수가 있나? 동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동수는 넘어가고요. 자, 1층 102호. 자, 넘어가서 88제곱미터. 용도는 사무실. 지금 고향상사는 임대 기간이 2번이네요. 재계약을 한 겁니다. 지금 잠깐만 이렇게 올릴게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 거요. 첫 번째 2019년 11월 1일부터 2021년도 10월 31일까지. 그러면 내가 신고하는 기간 중에서 이 기간은 딱 한 달만 걸린 거죠. 31일. 그 기간 동안 보증금이 1000이고 그 1000만원에 1.2가 간주임대료로 30일치 했더니 만 191원 나온 거고요. 그리고 월세가 100. 한 달치 100. 이거 입력하면 이쪽으로 커서가 가거든. 그 여기서 건드릴까봐 제가 얘기하는 거야. 보고 빨랑 내려와요. 관리비로. 그리고 다시 10만원 월 관리비도 한 달치만 지금 계산이 된 거예요. 이걸로 재계약을 안 하면 이걸로 끝인 거야. 고향상사는. 근데 다시 재계약을 했죠. 지금. 그래서 2021년도 11월 1일로 다시 계약 갱신을 해서 자, 이날부터 2023년도 10월 31일까지. 그러면 다시 이번 신고 기간에 11월과 12월이 다시 이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보증금이 달라지니까. 2배나 올랐어. 나쁜 임대인이네. 그치? 착한 임대인이 아니었어. 자, 보증금을 2,000으로 올렸고 그러니까 간주 임대료도 많아졌겠죠? 61일치를 계산하는 거고요. 임대료도 올렸어. 관리비도 올렸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도 임대인이면 또 이럴 수도 있잖아. 욕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이제 대형을 넣으러 갑시다.
대형 없고요. 2층이고 201호고요. 88제곱미터 사무실. 얘는 재계약이 없네요. 2021년도 12월 1일부터 2023년도 11월 30일. 얘도 한 달밖에 안 되죠. 12월 한 달만 임대계가 시작됐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3년, 2년간 막 가는 거네요. 자, 보증금은 1,500. 임대료가 200인데 한 달이에요. 엔터. 관리비 15만원. 한 달만 나왔죠? 엔터. 이렇게 해서 금액을 입력하고 엔터 쳤을 때 자꾸 얘를 건드리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 이거 건드리는 순간 그냥 또 틀리는 거야. 얘는 이걸 만드는 것 자체가 일인 거예요. 그러면 쭉 올릴까요? 그럼 전체 부동산과 관련해서 월세는 토탈이 655만 원이고요. 간주 임대료는 1.2%. 두 개 거래처의 토탈 간주 임대료는 65,587원이 되는 거죠. 이게 간주 임대료. 그러면 부가세는 이 금액의 10%를 나중에 부가가치세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납부하게 되는 거고. 65587. 65587. 자, 아래쪽에 요거 나와 있는 거 있죠? 잠깐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문제는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 저장하시고 그냥 빠져나오시면 정답이에요. 명세서를 만드시오. 그리고 끝이죠. 근데 만약에 얘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집어넣으시오 라고 했다면 10월부터 12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서 얘를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어디다가 65587을 여기다가. 근데 확인할 수 있는 거 원시 데이터 켜기 버튼 누르고 눌러서 보면 간주 임대료와 관련된 금액이 이 4번에 들어온다는 걸 매칭시킬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65587이 들어가면 그 금액의 10%가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요거를 세금가 공가로 처리했던 거죠. 지금 이 예제를 가지고 우리는 시험 준비를 하는 거야. 답을 찾는 게 지금 이 답을 맞춘 건 끝났고요. 이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최대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손으로 넣으시오. 그러면 이렇게. 근데 만약에 세 번째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넣으시오. 그랬으면 이거를 건별 매출로 입력하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회계 처리는 교재 간주 임대료 편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시고 분개만 하시오. 그러면 얘만 분개하면 되고 부가세 예수금 딱 잡고 차변에 세금가 원가로 털고 끝나면 되는 거고 관련된 예제가 하나가 이와 하나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를 준비하면서 시험을 문제를 푸는 거죠. 뭐. 자, 문제 네 번째요. 결산 작업을 보겠습니다. 1번은 부가세 계정을 정리하는 거죠. 이제 많이 해봤죠. 수동. 외와 또 나왔어. 수동. 매도 가능 증권 평가 할 수 있죠. 수동. 법인세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하는 거죠. 자동. 자, 마지막 5번.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얘는 자동 결산까지 다 끝내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 열어서 돌리는 거니까 얘는 가장 마지막에 얘는 지금 하지 않고 그러면 네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돼. 결산. 네 문제 중에 법인세는 맨 마지막에 자동 결산으로 수행할 거고요. 하나하나 이제 손으로 분개하는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 전표. 12월 말일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12월 말일에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이 아래와 같고요. 회계 처리를 하래요. 납부세액이 있으면 미지급세금, 환급받을 거면 미수금. 원래 그렇게 가죠. 거래처는 입력하지 말래요. 근데 예정신고 때 환급 못 받은 거 200 있으니까 알아서 하래.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있는 잔액이니까 차변으로 죽이는 거죠. 차변으로 부가세 예수금을 상계합니다. 2,000. 그리고 대급금은 대변으로 죽여줘.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얼마 납부하면 돼요? 200 내면 되죠? 근데 나 200만 원 낼 필요가 없네? 예정신고 때 미환급 받은 세액 200을 까고 낼 거잖아. 그러면 납부할 게 없네? 자, 대변에 뭐가 와요? 미수금이라고 걸려 있었겠죠? 환급세액이. 그게 대변으로 상계 처리되는 거죠. 근데 그 200이 내가 이번에 납부할 200과 같아. 그러면 끝이야. 땡. 그럼 납부세액은 없죠? 환급 받고 땡 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받는 방식. 2,000에서 1,800 까고 200이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이니까 나 이번 신고 기간 동안에 납부할 세액은 없음. 잠깐 이렇게 한 내용이 부가가치세 제가 신고서를 잠깐 열어볼게요. 잠깐 열어서 지금 숫자가 많죠. 제가 숫자가 없는 걸로 아무것도 없죠.
자, 제가 지금 열어놓은 요 내용이 그냥 10월부터 12월이라고 가정을 해주세요. 자, 가정을 하고 요렇다는 뜻인 거야. 이 기간 동안 매출이 2억이었어. 그럼 부가세 예수금의 매출세액이 2천이었다는 뜻이고, 다시 매입이 만약에 1억 8천이었다면 매입세액이 1,800이었었다는 뜻이겠지요. 근데 요렇게 해서 납부를 하는 거죠. 200을 내야 되는 거야. 200을. 근데 예정신고 때 미환급 받았던 세액을 까고 내겠대. 그게 우리가 여기 21번에다가 200을 넣는 방식이었죠. 그러면 200을 내야 되는데 납부해야 하는데 200만 원 환급 받을 세액을 이번 신고 기간에 환급 받아버리고 내겠다는 얘기니까 납부할 게 없죠. 빵. 자, 이 신고서가 지금 여러분이 하신 회계 처리하고 동일한, 제가 신고서를 역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지으셔서 납부세액은 없는 상태, 깔끔하게 신고는 하고 그렇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산 문제요. 이거 뭐야? 두 번째, 기말연재 장기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RET사의 외화로 빌려주었던 외화 만불에 대한 1,000만 원이 있는데 기말의 기준 환율은 1,200원이래요. 그러면 장기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막 의심이 드는 거죠. 외화장기대여금이라고 가 있으면 나중에 분계는 맞는데 과목 잘못 넣어가지고 틀릴 수도 있잖아. 장기대여금으로 조회해보니까 RET가 맞게 돼 있네. 그럼 장기대여금이라는 과목이 맞아. 자, 그럼 보세요. 장기대여금은 1,000만 원이지만 기준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라는 얘기는 원화 금액이 200만 원만큼 상승. 그럼 장기대여금 증가. 장기대여금 자체가 증가된다는 뜻이죠. 그럼 차변해요. 장기대여금 증가되죠. 얼마 증가되냐면 200이 증가돼. 그러면 돈 받은 건 아니지만 하여간 느낌상으로는 이익 난 거죠. 외화 환산 이익으로 200을 처리해 주시는 문제. 환율 문제 여러분 100% 나오네요. 모든 시험에 100%. 환율은 무조건 해놓는다. 3번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에 대한 평가인데 기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래요. 제시된 자료만 고려하래요. 지금 2020년도에 취득을 2,500에 했었고 그리고 2020년도 기말에 2,450만 원으로 기말의 공정가액 평가 한번 했고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하면 기타 포괄에 걸려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회계 처리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이 일단 일부가 죽었을 거고요.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50만 원을 잡아둔 상태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 연도 기말에 또 평가하는 거지. 근데 이번 연도의 기말에는 2,600이 된 거야. 여기에서 2,600이 증가되면 매도 가능 증권이 또 150만 원 증가되네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자, 이때 매도 가능 증권이 150이 증가된 건 맞지만 전액을 이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전년도의 손실을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도 초과된 금액을 이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계정의 회계 처리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매도 가능 증권이 지금 장부상에 얘가 있는지 평가 손실이 있는지 한번 의심을 가지고 확인도 좀 해보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산표를 띄워서 12월 말일자로 조회를 하시면 되죠. 엔터. 자, 매도 가능 증권이 투자 자산에 2,450이 있죠. 계정 코드 띄우니까 178 걸려 있어요. 그럼 맞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그래요. 50만 원 맞죠. 이렇게 걸려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내가 머리로 한 회계 처리가 맞게 된 거야. 집어넣어 볼게요. 차변에 178이 150이 늘어나고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걸려있던 금액을 먼저 제거하는 거지. 야, 50을 뭐하러 남기냐. 일단 까고 오늘은 이익이지. 오늘 현재 이익은 얼마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100만 원만 이렇게. 평가 손실과 이익을 둘 다 장부에 잔액으로 남기지 않으려고 상계하는 거야. 상계하는 게 더 깔끔하니까. 3번까지 일단 수동으로. 그러면 4번 법인세와 관련된 문제는 저는 진짜 전 손으로 안 합니다. 귀찮아서 안 해요. 인생의 귀차니즘이어가지고 12월 말일을 딱 띄워놓고 법인세 맨 끄트머리에 붙어 있거든. 자, 가요.
간 다음에 선납세금이 끌고 왔어. 맞는지 확인하면 되죠. 자, 선납세금은 95만 6천 원하고 법인세 중간에 납부한 거하고 두 개 있었대. 그럼 95만 6천 원과 345만 6천 원을 더하면 굳이 뭐 더하지 않아도 맞겠지 뭐. 혹시 몰라서 한번 956이랑 그래 3, 4, 5, 6 더해보자. 4, 4, 1, 2 맞네. 자, 여기서 손대지 않고 푸는 겁니다. 그러면 선납세금은 전체를 법인세로 대체시켜주는 분계를 이렇게 입력하면 분계를 해줄 거고요. 그럼 우리는 전체 부가가치 아니 부가세된다. 법인세랑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 850이래. 그 중에 4411을 먼저 냈대. 그럼 나머지 추가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408만 원이죠. 4088이죠. 그러면 아이고 어디 갔어? 이게 안 돼. 어디 갔어? 마우스. 여기 4088. 그래서 850 맞는지 확인하고요. 맞죠? 그럼 여기서 이것만 추가하면 돼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는 전표 추가. 그리고 일반 전표 넘어와서 조회했을 때 4088은 미지급세금, 4412는 선납세금 대체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면 됐어요. 이제 끝났네요, 벌써. 자, 끝났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지막 결산 문제를 풀으러 갑시다. 이렇게 잉여금 처분하는 문제가 결산 문제 마지막에 나왔다. 틀리면 이상한 일인 거야. 자, 이걸 푸는 방법은 언제나 똑같아요. 어떻게 푸시냐면 지금처럼 자동 결산까지 모두 끝내시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에 이번 연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바로 여시면 돼요. 순서 상관없어요. 열면 끌고 가니까. 자,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열어줄 때 이때 혹시 메시지가 뜨면 저장된 데이터를 부르지 않는 거고 지금은 안 떴다는 얘기니까 지가 자동으로 정확하게 끌고 온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당기에 벌어들인 돈을 언제 처분할 거니? 22년도에 하겠죠. 자, 쓰시고요. 2022년도 3월 15일에 할 거다. 전년도 건 언제 했냐? 21년도 2월 28일에 했다. 이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나머지 현금으로 배당금을 얼마 할 거니? 미지급 배당금으로 현금 배당금은 2천 할 거다. 쓰시고요. 그 다음 보통주 주식으로 얼마를 배당할 거니? 2천만 원 할 거다. 미지급 배당금에다가 2천만 원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통주 주식 배당에다가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이쪽에 붙이셔도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크게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우선주도 있고 보통주도 있어서 이렇게 두 칸이 있는 거거든요. 현금 배당도 보통주 현금 배당, 우선주 현금 배당, 우선주가 먼저 배당을 하니까. 그래서 우선주랑 보통주를 구분해서 입력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체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10%, 현금 배당이 2천이니까 이익준비금은 200을 배당하는 거고 200을 적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500을 쟁인대.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500을 쟁이고 다 입력하셨으면 여기서 마지막에 최종 전표 추가 버튼 꼭 실행하셔야 돼요. 자, 입력하셨죠? 그 위에 상단 부분에 전표 추가. 안 하면 이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그냥 전표 추가. 39건 추가. 끝. 이게 5번 문제. 답 3점짜리. 그냥 푸는 거. 어디에 들어와서 하는지 보시고 자, 잉여금 처분 계산서 들어와서 주어진 정보를 그냥 그대로 옮겨주시고 나서 전표 추가. 이게 이제 마지막 전표의 끝. 결산의 끝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전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잉여금 분계가 막 너무 많이 있어. 나도 모르는 분계, 손익 마감 분계.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결산 문제였어요. 이제 원천징수 문제를 조금 보겠습니다. 하나 5점짜리 문제고요. 딱 보니까 김최고 사무직 배우자랑 부양가족이 없대요. 3월 말일에 퇴사했대네요. 자, 요 내용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제죠. 자, 같이 또 내용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